때문에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전운이 감돌던 공수처 문제가 어제 여야 회동으로 일단 파국은 피했습니다. 박병석 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추천이 재소집이 결정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과 함께 관련 쟁점과 전국 현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중재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이 재소집을 결정했고 여야도 동의를 했습니다. 추천일을 다시 열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일단 수용한 셈인데요. 잘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내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서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회의는 회의대로 굴러가라. 그럼 결과는 모르겠고, 우리는 법을 고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협치하는 듯이 하도 국민들이 독조한다고 하니, 협치하는 듯한 신용내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비유를 하자 그러면 목에 칼 대고 내 말 들을래 말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러냐면 한 번밖에 회의 안 한답니다. 딱 한 번 회의하고 거기서 끝낸답니다. 왜 이게 지금 그 결론이 안 나고 있냐면 이번에 후보로 추천된 10분이 계신데 이 10분들이 병력을 어떻게 맞췄는지 재산공개는 어떤지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또 정과는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무엇인지 그게 하나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력서 내놓고 사진 붙은 이력서 하나 내놓고 찬성할래 말래 투표하자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서면 질문도 하고 또 그 자료 요구도 하고 그 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도덕성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 그러면 과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그 상황이 있는지 아닌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그럼 군대는 제대로 마쳤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은 그럼 제대로 형성된 것인지 무슨 또 불법이 없는 것인지 아무런 자료도 없답니다. 그냥 사람 이력서 하나 갖다 놓고 찬반 투표하자는 거죠. 그래 놓고 지금 한 번 회의만에 끝내자 그러면 한 번 회의만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필요하면 대면 질문도 해야 되죠. 자료 제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깜깜이 밀실 심사 하는 듯이 신용만 하자는 것이다. 목에다 칼 들이대고 지금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시니 국민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일당 독재다. 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추천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공수처장 그 후보 추천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여당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오케이 해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이 지금 3분이 있는데요.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이 3분이 있는데 그중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초기에 그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도덕성이나 실력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분이고 또 정치적으로 아무런 그게 편향성이나 참여한 분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 대해서 여당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고 정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걸 여당이 오케이 하든지 아니면 여당이 추천하는 걸 야당이 오케이 하든지 저희들이 무작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반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정이 이제 법이 통과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선책으로 적합한 인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의하겠다는 생각인데 그거 상관없이 무작정 여당이 추천하는 거 너희들 동의 안 하면 끝이야. 우리가 법 고쳐서 마음대로 하겠어. 이렇게 하면 이게 협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도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가 여전한데요. 내일로 예정된 법사위 법안 소위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목에 칼 들이대고 말 듣든지 아니면 죽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인데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야당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임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사안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 정의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 11월 24일자 그러니까 오늘이네 오늘자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입법을 그때 강행 처리할 때 가장 컸던 명분은 야당에게 강력한 피토권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가 웃음거리가 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발언했고요. 민주당의 오선 의원이고 바로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기도 했죠. 이분도 오늘 공개적으로 발언한 걸 보니까 야당의 피토권을 무력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인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 이제 공수처를 발족시키겠다 한다면 여든 야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무작정 반대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봐서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범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법을 무작정 통과시켰다 그러면 소수 야당이니까 방법은 없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하여튼 그래도 이제 결국 민주당이 이제 법 개정 카드를 강행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뭐 대응 카드가 많지 않은 게 또 사실입니다. 국회 보이콧이나 이 장외 투쟁까지 거론되는데 당내에서는 혹시 뭐 어떤 대응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 투쟁 주장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 기류는 굉장히 강성 기류이고요. 그렇습니까? 강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그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외 집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요. 또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또 시급한데 국회를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강원 양론이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 병존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최종적인 선택을 아마 수요일 내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도 저 강경 기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오늘 회의한 결과는 강경 기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방금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 장악을 완성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 추미애 장관이 그 국회에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그 징계 관련 법령을 조사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카메라 기사에 찍혀서 그때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징계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검 총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대검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될 텐데 대검 차장 하시는 분 조남관 차장이라는 분은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참모 검찰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 총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핵심 멤버지요. 핵심 그 참모를 하셨던 분이 차장을 하고 계시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이승윤 그 검사장의 경우에는 이 지금 대검 차장보다 고시 기수도 앞이고 나이도 많고 학교도 고등학교도 선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윤 지검장이 사실상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조남관 대검 차장이 같은 보조 역할을 하면서 추미애 사단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 추미애 장관 휘하에 검찰이 완전히 장악된 것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추미애 장관이 결정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총장이라고 그러시면서 극찬을 하셨던 사람이고 그래 그에 맞추어서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똑같은 잣대를 대달라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하셨던 분이시고 민주당 측 정권에서 추천해서 후보가 되신 분 아닙니까? 후보가 돼서 총장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징계 결정했다, 직무 배제 결정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해명하셔야 될 일이고 왜 그랬는지 그래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해서 밝히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과 상황 인식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무엇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건전한 사회 활동을 하고 직장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희망을 갖고서 돈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내 집에 사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 대한 꿈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이생 집망이 이미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보통 많이 올라간 게 아니어서 어느 직장인이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재주로 두 사람이 벌어서 한 달에 그러면 가령 뭐 600만 원을 벌었다 치자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좀 저금을 했다 치자고요. 1년 모아봐야 3,600만 원입니다. 10년 모아야 3억 6천만 원이고 20년 모아야 7억 2천만 원인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 평균 9억이 넘어섰단 말이죠. 20년 모으고 나면 나이가 50이 넘어서 서게 됩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전세집, 월세집 전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정책이야말로 진짜 엉터리 정책이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쓸까 생각해 보니 결국은 저희들은 이런 의심을 하지요. 세금을 많이 올렸어. 지금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갑니다.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과표들이 올라가는 만큼 간접세 형태의 실적 국민의 간접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담금이 많이 커지면 국가는 세입이 늘어나죠. 쓸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에게 돈을 더 많이 퍼줄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 세금으로 자기 지지층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국민이 무주택자가 되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게 패턴이 정형화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집을 빼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국민을 통제하기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쓸까? 거꾸로 가는 정책을 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회주의 그 주택 배급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의원께서 현재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외교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일본 통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 일본 대사로 내정을 했는데 이번 인사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창일 대사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관계가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정면 대결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반감들이 크고 저도 똑같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그 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대립할 건 대립하면서 외교관계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일 관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대치하는 국면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대치했느냐. 그동안 일본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우리가 외교적 고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외교적 영향이 우리보다 더 크다 보니까 우리가 고립된 거죠. 거꾸로 국내 정치에는 이 정권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는 의심을 하죠. 그래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게 선거에 이용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대일 관계는 보다 개선되어서 우리가 일본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또 대립할 때는 대립하면서 협조 관계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재정립이 아닐까 싶어요. 조만간 그 외통위 차원에서도 여야가 방미 일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 간에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은 뭐라고 보시고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부분은 대북 문제입니다. 현 정권은 이 북한의 선 비핵화를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선 종전선언, 그 후에 비핵화 절차를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만 트럼프 정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용인하는 듯한 자세도 보였고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먼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담도 하든지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규모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평화는 합의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종이에 서명했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 국력의 강화는 우리 국방력 강화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에 더불어서 외교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유민주 진영과 튼튼한 외교관계를 우리가 굳건하게 할 것이냐.
그걸 바탕으로 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동맹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활용해서 평화에 이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미 친선 외교가 동맹 관계가 더 돈독해진 전제하에서 중국과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된다. 베이스 캠프는 대미 외교 동맹이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사선 중진이신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가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균형이 무너져서 자칫하다가 나라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쏠리겠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좌파가 우파 다 건전하게 존재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현 실정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기본 목표를 자유우파 진영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회복하겠다는 상식적인 세력들 이것이 잘 연대되어져서 좌파와 우파가 적절한 수준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드는데 제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